안녕하세요. 저는 아주 가부장적인 시부를 둔 40대 며느리입니다. 그리고 한많은 삶을 살아오셨던 시모의 며느리이기도 하죠. 저는 저희 부모님 세대의 대부분 분들이 그래왔듯 후회로 점철되기도 아주 고단하기도 했던 과거를 지나 지금에 이르신 저희 시부모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저는 어릴 적 동네에서 소문난 골목대장이었습니다. 놀이를 하던 옆 동네 꼬마애들과 다툼을 하던 그래서 항상 앞장서서 동네 애들을 진두지휘하곤 했죠. 심지어는 제 남동생이 동네 형들에게 맞고 왔을 땐 혼자 찾아가 따져 묻다가 코피가 터지게 싸운 적도 있었답니다. 물론 제가 다 이겼지만은요. 제가 초등학교 때 지병으로 일찍 돌아가신 저희 엄마께선 그런 저를 무척 걱정하셨어요. 반면 아버지는 어릴 땐 싸우면서 크는 거라며 오히려 저를 감싸주셨죠. 여자애가 너무 왈가닥이라 걱정이에요, 여보. 아, 왈가닥이면 어때? 우리 지혜는 여장군감이야. 그래도 허구한 날 동네 남자애들하고 다투고 다니잖아요. 나중에 저러다 큰일 나면 어떡해요. 지혜가 뭐 아무 때나 싸우나? 다 그런 일을 그냥 두고 보지 못하는 성격이라 그런 거야. 크면서 싸우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가르쳐 주면 되지. 올바르게 잘하고 있는 거니까 당신 너무 걱정 마. 그렇게 저는 어른이 되었고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 저는 굉장히 들떠 있었죠. 시자가 붙긴 했지만 다시 엄마라는 존재가 생기는 거잖아요. 저는 항상 시어머니가 생기면 돌아가신 친엄마를 대하듯 잘하겠노라 다짐하곤 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해보니 저희 시댁 분위기는 저희 친정집과는 아예 딴판이었습니다. 집안이 가부장적이라는 이야기를 남편에게 듣긴 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미처 몰랐죠. 마치 드라마에서만 보던 막장 집안의 모습 있잖아요. 집안의 유일한 독재자로 군림하며 제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아버지와 그런 남편에게 찍소리 한번 못하고 순응하며 사는 어머니요. 저희 시부와 시모가 딱 그랬습니다. 게다가 그냥 남 배려를 잘하는 성격인 줄로만 알았던 남편은 사실 그런 시부 아래에서 기 한번 못 펴고 자라 남의 눈치를 많이 봤던 거라는 걸 깨닫게 되었죠. 시동생 또한 마찬가지였고요. 유일하게 남편의 누나인 큰 신우만 성격이 동생들과 영 딴판이었는데 좋은 뜻의 딴판은 아니었어요. 엄마인 시모를 막대하는 모습이 아주 시부와 판박이더군요. 처음 겪어보는 유형의 가족에 적응하지 못했던 저는 시댁에 가면 항상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시부는 항상 뭔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참지 않고 호통을 쳤고 심할 땐 물건을 집어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면 남편과 시동생 시모는 숨을 죽인 채 그저 그 순간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더군요. 일례로 제가 가장 충격을 먹었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결혼 이후 처음 맞이한 설명절의 다음 날이었어요. 전 시부의 강압적인 분위기에 친정에 가겠다는 이야긴 꺼내지도 못했죠. 저보다 일찍 결혼을 해서 멀리 전남 지역에 살던 큰 신우는 친정이랍시고 이미 시댁에 와 있었는데도요. 심해부는 함께 오지 않았지만은요. 큰 신우와 사이가 좋지 않아 심해부가 시댁에 오지 않은 지 꽤 되었다고 남편이 귀띔을 해주더라고요. 명절 기간 내내 너무 긴장을 했던지라 늦잠을 자버린 전 시간을 보고 헐레벌떡 일어나 방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행히 시부는 아직 일어나지 않으셨어요. 반면 시모께선 일찍 일어나 아침상을 다 차려놓으셨더군요.
전날 남았던 떡으로 끓인 떡국이었죠. 어머님, 죄송해요. 뭐가 죄송하니? 늦잠 좀 잘 수도 있지. 그래도 어머님 혼자 아침을 다 차리셨잖아요. 네 신우는 아직도 코 드렁드렁 골면서 자고 있다. 신경 쓸 것 없어. 그래도 괜히 네 시아버지가 일찍 깨서 보면 한 소리 할지도 모르니까 가서 식탁에 수저나 좀 놓아주렴. 시부에게 항상 기가 눌려 계시긴 했지만 저희 시모께선 참 좋은 분이셨어요. 평생 본인이 고생을 하고 사셨던 탓인지 며느리인 저만은 손에 물 많이 묻히고 살지 말라며 시부 몰래 저를 챙겨주려고 애쓰셨죠. 저는 시모 말대로 뒤늦게나마 상을 차리는 걸 도왔습니다. 그리고 시부께서 일어나자 가족들을 식탁으로 부른 후 떡국을 하나씩 상에 올렸죠. 우린 평소대로 시부께서 먼저 숟가락을 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항상 밥상에서의 첫 술은 집안의 제일 높은 어른이었던 시부께서 먼저 뜨셔야만 했으니까요. 그리고 시부는 국물을 한 수저 떠서 드시더니 이내 제 눈앞에서 엄청난 짓을 저지르고 말았죠. 간이 왜 이래? 이 여편 내가 여태 국간 하나 제대로 못 맞춰? 다시 내와. 시부께선 호통을 치며 숟가락을 바닥으로 집어던지더니 떡국이 든 그릇을 식탁 아래로 획 밀쳐버리셨어요. 저는 너무도 놀라 앉은 자리에서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태어나서 처음 본 경악할 만한 광경이었으니까요. 남편과 시동생 또한 자리에 얼어붙은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시모는 어깨를 잔뜩 움츠리며 얼른 다시 떡국을 끓이러 후다닥 주방으로 향하셨고요. 유일하게 움츠러들지 않고 입을 나불대던 건 큰 신우 혼자였죠. 아, 엄마, 노망 났어? 왜 아침부터 아빠 심기를 건드려? 엄마 때문에 집안 분위기 다 엉망됐잖아. 옳게, 나 김치 좀. 아휴, 엄마 나 무김치 좋아하는 거 알면서 왜 안 꺼내놨대?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 진짜. 어쩜 저렇게 순하고 착한 시모 아래서 저런 딸이 나왔을까요? 얼어있던 저는 큰 신우의 말에 열이 뻗쳐 뒤늦게 정신을 차렸습니다. 성격 같아선 한마디 해주고 싶었지만 아직은 시댁이 어려워 차마 그러진 못하고 시모라도 돕기 위해 주방으로 향했죠. 가스불 앞에 서 계시던 시모는 다시 떡국을 끓이며 눈물을 훔치고 계셨습니다. 어머님, 제가 등도에서 부르자 시모께선 화들짝 놀라시며 옷소매로 눈물을 꾹꾹 닦아내시더라고요. 그리고 애써 태어난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왜 왔어? 조금만 기다리지. 내가 큰애 말대로 노망이 났나 보다. 이제 간도 하나 제대로 못 맞추고 말이야. 아휴, 늙으면 죽어야지. 새아가 네가 괜히 나 때문에 많이 놀랐겠다. 미안하구나. 왜 그게 어머님 때문이에요. 아버님 때문이죠. 쉿, 그런 말 마라. 네 시아버지 귀에 들어가면 또 한바탕 난리 난다. 고초를 겪는 건 나로 충분해. 새아가 너는 조용히 있다가 이따 점심쯤엔 얼른 친정으로 가. 내가 어떻게든 보내주마. 평생 시부에게 당하고 사셔서 그런지 시모의 자존감은 많이 낮아져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시부의 잘못인데 다 당신 탓이라며 제게 미안해하시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었죠. 그렇게 저는 친정아빠가 걱정하실까봐 친정에도 아무 말 못하고 속이 부글부글 끓는 걸 애써 참다가 집으로 돌아와서야 남편을 쥐잡듯이 잡았습니다. 당신, 아버님이 저러시는 걸 왜 보고만 있어? 미안해. 당신 많이 놀랐지. 우리 아버지가 원래 좀 성격이 불같으셔. 당신이 이해 좀 해주라. 뭐? 저런 건 성격이 불같다고 하는 게 아니라 포악하다고 하는 거야. 당신 아버지를 이렇게 말해서 참 미안하지만 당신은 어머님이 불쌍하지도 않아?
남편은 제가 버럭 화를 내자 우물쭈물하며 아무런 말도 못하더군요.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남편을 잡아봐야 지금은 소용이 없다는 걸, 이미 남편 또한 시모와 같은 상태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평생을 시부 아래에서 살아왔으니 말이에요. 저는 더 이상 시부에게 주눅들지 말고 앞으로 저라도 시모를 지켜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1년이야 시댁이라는 자리가 어려워 그저 참고만 있었는데 그날의 사건을 보고 나니 정말 이건 아니다 싶었거든요. 그렇게 시댁에 가는 날을 벼르고 벼르다가 드디어 남편과 시댁의 저녁을 먹으러 간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시부는 밥상 앞에서 진상을 부리더군요. 당신 술 좀 내와봐. 미안해요 여보. 지금 집에 사다 놓은 술이 다 떨어졌는데. 뭐? 아니 이놈의 여편 내가 집안 살림을 어떻게 하는 거야? 서방이 찾으면 바로 내놓을 수 있게 미리미리 준비해 놔야지. 정신 안 차려? 확 그냥. 아버님, 어머님한테 왜 소리를 치세요? 술을 드시고 싶으시면 먹고 싶은 사람이 직접 사다 먹으면 되죠. 뭐야? 시부는 제가 자신에게 대들자 무척이나 당황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럴 만도 했죠. 평생 살면서 이 집안에서 자신에게 말대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테니까요. 너 지금 뭐라고 했냐? 며느리 너 미쳤냐? 아버님, 제가 전부터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소리 좀 지르지 마세요. 고막 떨어지겠어요. 그리고 젊은 저도 심장이 쿵쿵대는데 평소에 어머님은 얼마나 놀라고 무서우셨겠어요. 이러다 어머님 쓰러지기라도 하시면 아버님 혼자서 물 하나 못 떠서 드시면서 어떻게 사실 건데요? 뭐야? 너 지금 말 다 했어? 어디 여자가 하늘 같은 시애비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네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어? 너 지금 엄마 없이 자랐다고 못 배운 거 티내냐? 너 때문에 밥상머리 엉망된 거 안 보여? 아니요. 저희 부모님은 저한테 그런 일은 못 본 척 하지 말라고 잘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밥상머리 분위기 엉망으로 만든 건 아버님이세요. 저번 명절에도 떡국 바닥에 내동댕이 쳐서 집안 분위기 다 망친 것도 어머님 탓 아니고 아버님 탓이라고요. 왜 일은 아버님이 저지르고 뒷감당은 어머님이 하셔야 돼요? 따박따박 한마디도 지지 않고 받아치는 저를 보며 시부는 열이 받아 얼굴이 시뻘개지더군요. 그리고 밥그릇을 집어던지려는 시부를 똑바로 바라보며 저는 경고했습니다. 아버님, 그거 지금 던지시면 저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뭐? 신고? 네, 신고요. 요샌 가족끼리도 물리적으로 해를 끼치면 처벌받는 거 모르세요? 어떻게 저 지금 112에 전화할까요? 이 고의한? 시부는 밥그릇을 잡은 손을 부들부들 떨더니 에이씨 하며 의자를 발로 빵 차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잔뜩 얼어붙은 분위기에 그제야 남편은 후 하고 참았던 숨을 내쉬더군요. 그렇게 제 성질에 못 이겨 한바탕 쏟아내고 나자 그제야 시모 생각이 퍼뜩 들더라고요. 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시모께 물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많이 놀라셨죠? 예, 새아가야. 날 대신해서 네 시애비에게 화를 내준 건 참으로 고맙다만 앞으론 그러지 말거라. 시모께선 제게 근심스러운 얼굴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시모의 말에 가슴이 답답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 아버님께선 매번 어머님께 저렇게 함부로 행동하시는 걸 어떻게 그냥 두고만 봐요. 전 그렇게 못해요. 나는 괜찮다.
내가 시집 와서 네 시조부모님들 모시고 살 때부터 이미 익숙해졌던 일이야.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았으니 참을 만하다. 괜히 새아가 너한테까지 불똥이 튈까봐 난 그게 더 무섭구나. 내가 이렇게 힘없고 못난 시엠이라 너한테 참 미안하다. 시모께선 결국 또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맨날 뭐가 그렇게 괜찮고 미안하시다는 건지요. 그렇게 그날의 저녁 식사 자리는 엉망이 된 채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시부는 제가 보는 앞에서는 적어도 명절 때만큼 시모에게 포악하게 굴지 못하더군요. 저는 제가 시댁에 함께 없을 때의 시모가 걱정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마냥 시모 옆에 붙어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라 마음 한구석이 계속 무거웠었죠.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시동생 또한 제가 결혼을 한 지 2년 뒤 결혼을 해서 제겐 동서가 생겼습니다. 동서는 저와는 다르게 시부뿐 아니라 시모 또한 가까이 하려 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제가 넌지시 물어보니 동서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님이 불쌍하시긴 한데요. 전 두 분 일에 별로 끼고 싶지 않아요. 어머님도 딱히 벗어날 의지가 없으시고 형님이 몇 번 두 분 사이에 끼어드시는 거 봤는데 결국 아버님은 그때만 잠시 주춤하실 뿐이지 더 이상 나아지는 건 없었잖아요. 그리고 저 어머님을 보면 오히려 더 마음이 불편해져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차라리 못 본 척 안 보고 사는 게 속이 편해요. 냉정하게 들리긴 했지만 동서의 말 중 틀린 부분은 없었습니다. 동서 말대로 시부는 제 앞에서만 평소보다 덜할 뿐이라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시댁과 저희 집 그리고 시동생네와의 미묘하게 불편한 관계가 계속되던 어느 날 드디어 사건은 터지고 말았어요. 어느 평일에 늦은 오후였죠. 휴대폰 진동이 울리기에 들여다봤더니 시모의 이름이 뜨더군요.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 얼른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첫째야, 미안한데 와서 나 좀 병원에 데리고 가다오. 네? 병원이요? 어머님, 무슨 사고라도 나셨어요? 무슨 일이냐고 묻는 제 질문에 시모께선 그저 울기만 하며 시댁으로 와달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저는 일단 알겠다며 전화를 끊고는 아무 옷이나 걸치고 황급히 시댁으로 향했죠. 그렇게 도착한 시댁의 모습은 아주 엉망진창이더군요. 어머님, 어머, 이 피 좀 봐.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시부의 재떨이는 거실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고 시모께선 거실 소파에 앉아 울고 계셨어요. 피가 범벅이 된 휴지를 이마에 갖다 댄 채로요. 어떻게 된 일이냐는 너무 놀란 저의 최근에 시모는 서럽게 울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시모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동안 참아왔던 제 화를 뻥 터뜨려 버리고 말았어요. 네 시아버지가 나한테 글쎄 이번엔 재떨이를 던졌지 뭐니. 거기에 이마를 맞고 쓰러졌는데 글쎄 피가 멈추질 않는다. 네? 아버님께서 이러신 거라고요? 아버님은 어디 계세요 지금? 내가 계속 아파서 오니까 짜증난다고 신경질을 내더니 집 밖으로 나가버렸어. 너무 무서운데 첫째 너밖에 생각이 나질 않더구나. 어머님, 일단 얼른 병원부터 가요 우리. 저는 우선 시모를 모시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진료를 받아보니 이마가 찢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일단 집에 돌아가지 마시고 우리 입원해서 다른 검사도 같이 받아요. 저는 우선 시모를 시부에게서 떨어뜨려 놔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모를 곧바로 병원에 입원을 시켰죠.
입원 수속을 마친 다음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나 방금 병원에 어머님 입원 수속 받고 왔어. 뭐? 엄마가 병원에 무슨 일로? 아버님이 재떨이 던지셔서 이마가 찢어지셨대. 넘어지시면서 온몸에 타박상도 들었고. 아버지가? 아버지 진짜 날이 갈수록 엄마한테 하는 짓이 심해지셔서 큰일이네. 수학이 넘어 남편은 그저 한숨만 내쉬더군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일단 나 당분간 어머님 옆에 붙어 있을 테니까 그런 줄 알고 나 모아둔 적금 좀 쓸게. 그리고 아버님께 어머님이 입원했다는 말은 전해드리고 어디인지는 절대 말하지 마. 서방님께도 꼭 신신당부하고. 알겠지? 저는 남편과의 전화를 끊고 이번엔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주부였던 동서는 집에서 쉬고 있었는지 금방 전화를 받더군요. 예, 형님, 무슨 일이세요? 동서, 그동안 어머님께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마음이 불편하다고 했지? 그래서 어머님을 멀리한 거라고. 네? 네, 뭐 그랬죠. 근데 갑자기 그 얘긴 왜 꺼내세요? 동서, 우리 같은 여자로서 어머님 이대로 두고 보지 말고 도와드리자. 내가 생각해 놓은 방법이 있어. 저는 동서에게 시모의 입원 사실과 경위를 전부 말해 주었어요. 시모가 입원까지 했다는 말에 동서는 무척이나 놀라더라고요. 우선 저도 병원으로 갈게요, 형님.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 동서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 사이 환자복으로 갈아입은 시모께선 저와 동서를 보고 눈물을 흘리시더군요. 못난 나 때문에 괜히 너희들이 고생을 하는구나. 미안하다. 미안해.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님. 왜 맨날 미안하다고 하세요? 그리고 어머님이 왜 못 나셨어요? 저희한테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시어머니신데요. 형님 말씀이 맞아요, 어머님. 그리고 왜 맨날 아버님한테 그렇게 당하고만 사세요? 같이 좀 맞서 싸우고도 좀 하시지. 어머님이 그냥 이렇게 당하기만 하시니까 아버님이 더 저러시는 거잖아요. 맨날 참으시다가 결국 이게 뭐예요? 그만해, 동서. 어머님이 평생을 이렇게 살아오셨는데 그게 어디 말처럼 쉬우시겠어? 속상해서 그러죠. 속상해서. 저와 동서의 말에 시모께선 말없이 눈물만 뚝뚝 떨구셨습니다. 동서는 동서대로 답답하고 속상한지 이마를 짚으며 한숨을 푹 쉬었고요. 저는 시모의 손을 잡고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리고 동서, 우리 여자들끼리 여행 가요. 어머님 예전에 해외여행 가본 적 있다고 하셨죠? 여행? 그랬지. 예전에 네 시아버지랑 동네 사람들이랑 중국으로 한번 가본 적은 있다만. 어머님 퇴원하시면 우리 같이 여행 가서 기분 전환도 하고 푹 쉬고 와요. 네? 그렇지만 네 시아버지가 자기를 떼어놓고는 절대 못 가게 할 텐데 네 시아버지가 우리 집에선 대장 아니냐. 동서는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여행이냐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저는 그런 동서에게 씩 웃어 보인 채 다시 시모를 보고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만 믿으세요. 앞으로 아버님한테 당하고 살지도 마시고 지레 겁을 먹지도 마세요. 이제 저희가 어머님 지켜드릴 거예요. 시모는 그래도 불안한 눈빛이었어요. 저는 다시 한번 시모에게 이렇게 말했죠. 어머님, 아버님께서 집안의 대장이라고 하셨죠? 대장 여기도 있어요. 저 어렸을 땐 골목에서 대장 노릇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아셨죠? 확고한 제 모습에
시모는 그제야 알았다고 대답을 하셨어요. 그날 이후 저는 동서와 상의해 각각 경비를 반씩 부담해 베트남 여행 계획을 짜기 시작했죠. 동서도 이번엔 사태의 심각성을 느꼈는지 저를 믿고 자신도 돕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시모의 휴대폰으로 시부가 전화를 걸 때마다 족족 거절 버튼을 눌렀어요. 그러자 시부는 제게 전화를 걸어 시모를 찾더군요. 너네 시어머니 어디 있냐? 아, 너네 왜 다 나한테 병원이 어딘지 안 알려줘? 이 시건방진 것들, 너네 다 짰냐? 네, 아버님이 어머님 이렇게 만드셨는데 병원에 오셔서 또 어머님 속을 어떻게 뒤집으실 줄 알고 어딘지를 알려드려요. 어머님 병원에서 오래오래 쉬시다가 갈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아버님? 이마 조금 찢어진 것 가지고 무슨 입원까지 해? 당장 네 시애미 집으로 안 데려와? 아, 내 밥은 누가 챙겨줘? 아버님은 손이 없으세요? 발이 없으세요? 직접 차려 드시면 되죠. 아니면 시켜 드시던지요. 요새 배달이 얼마나 잘 되는데요. 저 그럼 다시 어머님 돌봐드리러 가야 해서 끊어요. 저는 뭐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시부의 목소리를 뒤로 한 채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이후로도 저는 시모에게 시부의 전화를 받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그리고 저와 동서 또한 시모께서 퇴원하실 때까지 시부의 전화를 일절 받지 않았죠. 동서와 저는 번갈아 가며 시모의 병실로 찾아가 시모를 안심시키려 노력했습니다. 남편의 어릴 적 앨범을 들고 와 시모를 즐겁게 해드리기도 했고, 여행 계획표를 가져가 여행에 대한 기대를 안겨드려 시모의 근심을 잠재우기도 했죠. 그렇게 열흘 뒤 시모는 퇴원을 하게 되었고, 저와 동서는 미리 싸놓은 시모의 짐을 가지고 곧바로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시모께선 시부 없이 떠나는 첫 여행에 소녀처럼 들떠하시더군요. 저는 그런 시모의 모습을 사진으로 여러 장 남겼고요. 또 다 같이 동남아 컨셉으로 맞춘 휴양지 스타일 원피스를 입고 입국장에서 셋이 셀카를 찍기도 했죠. 그리고 저는 출국을 기다리며 그 사진들을 모두 시부에게 전송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부는 노발대발하며 제게 전화를 걸었더군요. 야, 너네 이 사진들 다 뭐야? 아버님, 사진 보셨어요? 어머님, 너무 소녀처럼 예쁘시죠? 저희 오늘 여행 가요. 여행? 아니, 내가 그 여편네 퇴원할 때까지 얼마나 혼자 개고생을 하며 기다렸는데 여행은 무슨 여행이야? 당장 네 시애미 집으로 데려오지 못해? 여태껏 혼자 잘 기다리셨다면서요. 앞으로도 쭉 혼자 밥도 잘 해드시고 빨래도 직접 해서 입으시고 하면 되겠네요. 혼자 잘 사시고 계세요. 아, 저희 언제 올지 모르니까 기다리지 마시고요. 아셨죠? 저는 그대로 전화를 끊고 비행기를 타기 위해 휴대폰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에 도착해 다시 휴대폰을 켜보니 시부는 부재중 전화에 욕설이 담긴 문자들까지 제 휴대폰에 한가득 남기셨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이후에도 걸려오는 시부의 연락을 전부 무시했습니다. 그러다 동서와 시모와 함께 행복한 표정으로 찍은 사진들이 제법 많이 쌓이면 놀리듯 시부에게 죄다 전송을 해주었죠. 그럴 때마다 시부는 지치지도 않고 저에게 전화를 걸어댔고요. 그리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 시부는 제발 한 번만 전화를 받아달라며 문자로 사정을 하더군요. 여보세요? 아버님, 왜 자꾸 이렇게 전화를 하세요? 예, 첫째야. 네 시애미 좀 한 번만 바꿔다오. 어머, 아버님, 웬일로 그렇게 부드럽게 저를 부르세요? 맨날 저한테 야, 너 이러셨잖아요. 내가 미안하다.
내가 너희 시어머니가 없으니 아주 죽겠다, 죽겠어. 배달 음식도 한두 번이지 아주 물려서 죽을 맛이야. 세탁기도 좀 이상한 것 같아. 옷을 다 같이 넣고 돌렸더니 흰 옷이 검어지질 않나. 어떤 옷은 잔뜩 줄어들어서 내 몸에 아예 들어가지도 않는다. 그동안 어머님이 다 해주셨으니까 집안일이 얼마나 힘든 건지 하나도 모르셨죠? 잘 됐네요. 이 기회에 좀 배우세요, 아버님. 아, 그리고 어머님이 가스레인지 옆 찬장에 라면 세 봉지 있다고 그거 끓여 드시라고 전해달래요. 그러지 말고 제발 네 시애미 좀 한 번만 바꿔다오. 당장 들어오라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냐? 잠시만요. 어머님, 아버님께서 자꾸 전화 바꿔달라는데 받으실래요? 저는 시부의 간곡한 부탁에 고개를 돌려 시모에게 물었습니다. 시모께선 방금 산 망고 스무디를 쭉 들이키며 새침한 표정으로 딱 한마디를 하시더군요. 싫다. 아버님, 들으셨죠? 어머님이 싫대요. 그러게 평소에 어머님께 잘 좀 하시지 그러셨어요. 이제 어머님의 소중함을 좀 아시겠죠? 그래, 알겠다, 알겠어. 아, 그러니까 이제 그만 좀 하고 좀 들어오너라. 어? 에이, 어머니께서 얼마 전에 오신 여행인데 이렇게 일찍 돌아가요? 기왕 느끼신 김에 어머님에 대한 소중함 아주 듬뿍듬뿍 느끼고 계세요. 아셨죠? 아, 그리고 시간 남으시면 지난날 어머님께 아버님이 했던 행동들 반성도 좀 하시고요.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미 시부와 떨어져 있던 시간 동안 많이 밝아지신 시모께선 제 통화 내용을 들으시곤 까르르 웃으시더군요. 아이고, 그놈의 망할 영감탱이 아주 꼬숩다, 꼬수어. 저와 동서는 그런 시모를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시모가 이제야 조금씩 시부의 그늘에서 벗어나시는 것 같아서요. 그렇게 일주일을 더 여행한 후 우린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시모를 모시고 저희 집으로 향했죠. 어머님, 이제 그냥 저희 집에서 쭉 지내세요. 제가 부족하지만 친딸처럼 잘해드릴게요. 어머님 평생 고생하셨는데 이제라도 저희한테 대접받고 사셔야죠. 대접이라니. 난 지금도 너희한테 너무 고마워서 어쩔 줄을 모르겠다. 내가 괜히 큰애 니네 집에 가면 너희가 불편한 거 아니니? 절대 아니니까 혹여 미안하다고 말씀하실 생각이면 하지 마세요, 어머님. 제가 좋아서 모시고 가는 건데 왜 제가 불편해요? 그리고 여행에서 돌아온 그 주 주말, 저와 동서는 제 남편과 시동생에게 저희가 직접 작성한 각서 한 장을 시부에게로 돌려보냈어요. 오래지 않아 남편과 시동생은 멋쩍은 표정으로 돌아오더군요. 아버지가 각서에 서명하라고 하니까 보자마자 찢어버리셨어. 남편은 뒤통수를 극적이며 제게 찢어진 각서를 내밀었어요. 그리고 이어진 남편의 말은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역시 여행에서 돌아와 시모를 시댁으로 돌려보내지 않은 건 잘했던 선택이었어요. 시부는 시모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 그때 잠시 꼬리를 내린 척 연기를 했을 뿐 전혀 변하지 않았더군요. 이 각서에 서명 안 하면 엄마하고 당신, 재수 씨가 평생 아버지 안 볼 거라고 말했더니 아주 노발대발 하시던데? 이래서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하는데 빌어먹을 며느리들이 집안을 다 망쳐놨다고 말이야. 두 번 다시 자기 앞에 나타나지 말래. 시동생 또한 그런 남편의 말을 옆에서 거들었죠. 맞아, 형수님. 그게 나으실 것 같아요. 저희한테 여자에 홀려가지고 지 아버지 버리고 엄마 빼돌린 호로 자식들이라고 저희한테 일절 재산도 물려주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더라고요. 뭐 저랑 형은 그깟 재산 필요 없다고 말했지만요.
우리 아버지 재산 필요 없다고 엄청 멋있게 말했어. 그리고 여보, 나 아버지한테 처음으로 대들었다? 아버지 계속 반성 안 하고 그렇게 버티시면 진짜로 평생 엄마 못 보실 거라고. 어디 한번 엄마 없이 잘 살아보시라고 말이야. 저는 피식하고 웃음이 새어나왔어요. 남편이 마치 착한 일을 하고 부모에게 칭찬을 바라는 어린아이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이후 시부는 정말로 단 한 번도 시모를 포함한 우리 중 누구에게도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저희 다섯은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쉬는 날이면 다 같이 근교로 놀러 가기도 하고 종종 남편과 시동생이 퇴근하면 저희 집에 모여 화기애애하게 저녁을 먹기도 했죠. 큰 신우야 워낙에 멀리 살아 자주 볼 일이 없었다고 쳐도 시부 한 명이 빠지니 시댁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더군요. 시모 또한 항상 위축되고 겁먹은 표정을 짓고 계시던 이전 시모와 같은 사람이 맞는지 의심이 될 정도로 밝게 바뀌어 있었고요. 그렇게 3개월이 지난 후 시모의 생신이었던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우리 다섯 식구는 저희 집에 모여 시모의 생신상을 차리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올 사람 없는데? 누구세요? 그리고 현관문을 열어본 전 너무 깜짝 놀라 저도 모르게 억 하고 소리를 지르고 말았어요. 문 앞에 글쎄 누가 서 있었는지 아세요? 어떻게 여길 다 오셨어요? 그 사람은 바로 한 손엔 케이크를 또 다른 한 손엔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머쓱한 표정으로 서 있던 시부였습니다. 왜? 내 아들 집인데 내가 뭐 못 올 때 왔냐? 아니 아버님, 손에 들고 계신 거 뭐예요? 뭐긴 뭐야. 케이크랑 네 엄마 미역국에 넣을 소고기지. 나 계속 여기 세워둘 셈이냐? 잠시만요. 어머님, 아버님이 오셨는데요. 뭐? 에구머니나. 시모는 시부가 왔다는 말을 듣자마자 안방으로 도망을 치셨습니다. 병원에 입원했던 날 이후 시부를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으니 겁이 날 만도 하셨겠죠. 시부는 어색한 걸음으로 거실로 어기적 걸어왔어요. 그런 시부를 보며 다들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죠. 어색한 침묵을 깬 건 다름 아닌 남편이었어요. 아버지, 엄마 생신 알고 계셨어요? 그럼 내가 네 엄마랑 몇십 년을 살았는데 설마 네 엄마 생일도 모를까 봐? 근데 여태 엄마 선물 한번 축하한다는 말씀 한번 하신 적 없으셨잖아요. 시부는 소고기가 든 봉지를 테이블 위에 툭 올려놓으며 퉁명스럽게 대답했죠. 알고는 있었는데 내가 뭐 살면서 이런 걸 생전 챙겨본 적이 있어야 할 거 아니냐. 나 부끄럽게. 그래서 오늘 이렇게 케이크랑 고기 사들고 온 거 아니냐. 나는 뭐 네 엄마 생일 좀 챙기면 안 되냐? 왜 챙긴다고 해도 난리야. 그때 안방문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그리곤 방 안에서 우리의 대화를 다 듣고 계셨는지 굳은 표정의 시모가 조심스럽게 방 밖으로 나오시더군요. 왔수? 오랜만에 보는 시모의 얼굴에 시부는 어색하게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모의 시선을 애써 피하며 말씀하셨죠. 보면 몰라? 나랑 오래 떨어져 있더니 당신 얼굴이 완전 폈구먼. 내가 없으니까 아주 살기 좋았나 봐. 그래요. 좋습디다. 어때? 나 없이 사니까 당신은 살만했수? 살만하긴. 그때였어요. 이어진 시부의 모습에 시모를 포함한 우린 모두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여보.
아버지! 바로 시부가, 그 대쪽 같던 시부가 글쎄 눈시울을 붉히는 게 아니겠어요? 정작 자신도 놀랐는지 시부는 손바닥으로 다급히 눈물을 훔치더군요. 하지만 울먹이는 목소리는 차마 숨기지 못했죠. 내가 그동안 잘못했네. 그때 많이 아팠지? 미안하네. 정말 미안해. 가늘게 떨리는 시부의 목소리에 시모는 감정이 북받치셨는지 함께 눈이 빨개지시더군요. 그리곤 원망스러운 목소리로 시부의 말에 대꾸를 하셨죠. 그동안 연락 한 번 없더니 무슨 심경의 변화가 생긴 거요? 경남이 알지? 내 제일 친한 친구는 말이야. 얼마 전에 그놈 아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지 뭐야. 뇌출혈이 왔대. 그렇게 경남이 아내가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는 걸 보니까 당신이 너무 보고 싶어지는 거야. 우리 나이가 벌써 언제 갑자기 떠나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가 된 거야. 그래서 늦기 전에 당신한테 사과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렇게 찾아왔어. 결국 시부는 자리에 서서 눈물을 뚝뚝 떨구셨습니다. 시모는 생전 처음 듣는 시부의 진심 어린 사과에 눈가를 붉히시더니 이내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우시더라고요. 아마 살면서 묵혀두었던 서름이 터져 나온 거겠죠. 저는 그런 시모의 어깨를 꼭 감싸 안아드렸고요. 시간이 지나 시모의 울음이 잦아들자 시부는 아주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시모에게 말씀을 꺼내셨어요. 희복에 사람이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고. 둘만 살던 그 넓은 집에 혼자 남으니까 너무나도 허전하네. 여보, 제발 집으로 돌아와줘. 나 이제 혼자서 밥도 잘해 먹고 빨래도 할 줄 알아. 접시 몇 개를 깨먹긴 했지만 설거지도 곧잘 하고 청소도 아주 바닥에 광이 나게 할 수 있다니까. 여보, 앞으로 나 당신만 고생시키지 않고 나도 함께 할게. 당신한테 두 번 다시 성질을 부리지도 않을 거고. 그러니까 제발 집으로 돌아와. 내 이렇게 빌겠네. 그러더니 시부가 글쎄 시모의 손을 아주 조심스럽게 잡으시는 게 아니겠어요? 너무 놀라운 장면의 연속이라 다들 그 모습을 멍하니 보고만 있는데 갑자기 제 옆에서 박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수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우리 동서였어요. 와, 아버님, 진작 좀 이러시지. 저 정말로 아버님 미워할 뻔했잖아요. 그리고 다들 뭐에 홀렸는지 우린 무슨 영화의 한 장면처럼 동서의 박수 소리에 이끌려 다 같이 박수를 치고 말았지 뭐예요. 지금 생각해도 참 너무 어이없이 웃긴 광경이었죠. 그렇게 우린 시모의 생신상을 차려 다 같이 즐거운 저녁을 보냈습니다. 제가 결혼을 한 후 정말 아무런 근심 없이 최고로 행복한 날이었어요. 시부는 정말로 달라지려고 작정을 하셨는지 어색하게 주방을 서성거리시기에 뭘 하시는 건가 유심히 봤더니 글쎄 식탁 위에 수저를 놓고 계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함께 목격한 저와 동서는 두 눈이 아주 커다래졌죠. 시모께선 결국 그날 저녁 시댁으로 돌아가시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부를 믿어보시겠다면서요. 하지만 어떻게 사람이 평생 살아온 모습을 한순간에 바꿀 수 있겠어요? 저는 불안한 마음에 시부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아버님, 아버님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하셨지만 그래도 또 언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실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혹시라도 저번처럼 어머니께서 또 다치기라도 하시면 어떡해요? 그래서 말인데 아버님,
우리 법적 장치를 하나만 취해 놓을까요? 법적 장치? 저번에 저희가 써서 보내드렸던 각서 기억하시죠? 그 내용 다시 적어드릴 테니까 저희가 보는 앞에서 그 각서 낭독하고 지키겠다고 선언하세요. 저희는 아버님이 그렇게 하시는 모습 영상으로 남겨놓을게요. 어때요? 시부의 원래 성격대로라면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디까지 까불 거냐며 바로 성질을 냈을 텐데 시부는 제 말에 순순히 그러마하며 정말로 제가 적어준 각서를 카메라 앞에서 낭독하셨어요. 아, 첫째, 나 박병철은 2번 다시 아내 최순자에게 명령조로 이야기하지 않겠다. 둘째, 나 박병철이는 2번 다시 아내 최순자에게 물건을 던지지 않겠다. 셋째, 나 박병철은 평생 아내 최순자와 집안일을 반씩 나누어서 하겠다. 넷째, 나 박병철은 평생 아내 최순자를 신주단지 모시듯 귀하게 대하겠다. 위 내용들을 어기시 나 박병철은 아내 최순자에게 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 모든 재산을 양도하고 순순히 협의 이혼을 하도록 하겠다. 정말 대단한 발전이죠. 그렇게 시부모님은 시댁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시부는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 앞에서 다짐했던 것처럼 정말로 시모한테 화 한 번 내지 않고 집안일도 열심히 하시며 시모와 사이좋게 살고 계신답니다. 아니, 지금은 오히려 시모 말씀이면 시부가 껌뻑 죽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알았냐고요? 저와의 통화에서 시모가 직접 말씀해 주셨거든요. 어머님, 잘 지내고 계세요? 아버님이 또 어머니께 호통을 치거나 밥상을 뒤엎진 않으시고요? 밥상을 뒤엎긴, 예, 다 바뀌었다, 다 바뀌었어. 네? 뭐가요? 네 시아버지랑 나 말이다. 전세가 역전이 됐다고. 아, 이제 내가 대장이야. 네? 대장이요? 그래. 네 시아버지가 이제 내 말이라면 아주 껌뻑 죽는다 죽어. 내가 눈썹이라도 꿈틀대면 뭐가 불편하냐며 내 눈치를 그렇게 보고 밤에 자려고 누우면 집안일 하느라 힘들었지 하면서 내 다리를 매일 그렇게 주물러댄다. 그 좋아하던 술도 내가 싫다니까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도 먹을까 말까 하고 어쩜 사람이 이렇게 변하니 살다 보니 내 평생에 이런 날도 다 오는구나. 요샌 아주 살맛이 나 살맛이. 다 며느리 너희들 덕분이야. 고맙다. 정말 고마워. 저희 시모 너무 귀여우시죠? 시모의 밝아진 목소리를 들으니 저도 그제야 내심 했던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겠더라고요. 아, 또 지난달엔 이런 일도 있었답니다. 오랜만에 가족 모임에 웬일로 큰 신우가 왔더라고요. 그리곤 가족들 앞에서 폭탄 선언을 했죠. 나 이혼당했어. 빌어먹을 자식. 나 같은 여자랑은 때려 죽여도 못 살겠대. 내가 어디가 어때서? 개자식. 엄마 아빠. 나 앞으로 여기서 살래. 아 열불나. 엄마 나 물. 아 네가 떠다 먹어. 넌 손이 없니 발이 없니? 큰 신우는 평소처럼 명령조로 시모에게 이야기했지만 시모는 단칼에 그런 신우의 말을 잘라내셨습니다. 큰 신우는 예상치 못한 시모의 말에 벙진 표정을 짓더군요. 큰 신우는 그동안 시댁에서 생긴 일들을 전혀 몰랐었거든요. 엄마, 왜 그래? 뭐 잘못 먹었어? 이 썩을 년이 지금 엄마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이 건방진년, 너 예전부터 내가 벼르고 있었다. 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내 집에 넣어줄 물 없어. 썩 나가.
살긴 어디서 살아? 어디 지가 못돼 처먹어서 이혼당한 게 자랑이라고 집에 와서 큰 소리를 내? 내 집에서 당장 나가! 꺼져! 그리고 시부는 정말로 큰 신우의 등을 떠밀어 그 자리에서 쫓아내셨어요. 어안이 벙벙해진 큰 신우는 영문도 모른 채 집 밖으로 쫓겨났고 뒤늦게 밖에서 문을 쾅쾅 두드려댔지만 시부께선 팔짱을 낀 채 콧방귀를 뀌셨죠. 흥, 못된 기집애 같으니라고. 감히 누구한테 명령질이야? 그 모습을 보는데 어찌나 웃음이 나던지요. 결국 나중에 듣기론 큰 신우는 원래 살던 지역에서 저렴한 월세를 구해 지금은 혼자 지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모한테 못되게 굴더니 똑같이 시모한테 못되게 굴던 시부에게 된통 당하는 꼴을 보니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집과 시동생 내에 동시에 아주 기쁜 일이 생겼습니다. 지난주에 동서와 함께 산부인과에 다녀왔는데 글쎄 저와 동서 둘 다 각각 임신 4주차, 5주차라지 뭐예요? 두 집 다 아이가 영 생기지 않아 내심 걱정이었는데 이렇게 동시에 찾아와 우리를 두 배로 기쁘게 해주려고 저희를 그토록 애태웠었나 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시부모님께서 어찌나 좋아하시던지요. 얼마나 좋으셨으면 그 무뚝뚝한 시부께서 저와 동서에게 혹시 먹고 싶은 건 없냐고 물어보셨다니까요. 여기까지가 우여곡절이 많았던 저희 시댁의 사연이었습니다. 처음엔 문제가 많았지만 그래도 지금은 해피엔딩이라 참 다행이죠. 뒤늦게 제게 이야기를 전해들은 저희 친정아빠께서도 어릴 적에 그렇게 앞장서서 대장 노릇을 하더니 이번엔 아예 시댁을 그렇게 뒤집어 놨냐며 너털 웃음을 지으시더군요. 저야 뭐 이런 성격으로 태어난 걸 어쩌냐며 어깨를 으쓱하고 말았죠. 혹시 이 사연을 듣는 분들 중에 아직까지 오랜 시간을 함께해온 배우자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저희 시부의 말씀처럼 나중에 후회하기 전에 지금 곁에 계신 배우자분들께 그동안 미안했다고 그리고 고마웠다고 꼭 말씀드려 보세요. 시간은 결코 기다려주지 않으니까요. 그럼 그동안 힘들게 살아오신 세상 모든 부모님들, 과거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무조건 화이팅입니다.